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에 있고요. 미국 정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이제 요청받았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우리 함 회장님께서 점심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식사하면서 굉장히 귀중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화두에 대한 통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좀 그거 고민할 때 많이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도 오늘 강의에서 좋은 통찰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원제가, 이 책의 원제는 데인저 존입니다. 위험지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책 제목을 잡는 감각이 뛰어난데요. 여기서 위험지대라고 함은 어떤 무슨 지리학적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향후 한 4, 5년 전 세계는 특히 미국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비탈길에 들어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한국의 출판사에서 한국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화두니까 저렇게 책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저자들의 화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위험지대입니다. 그 점에서 이 책에 대해서 되게 통찰력이 뛰어난 책입니다. 다만 이 책을 해석하는 저의 시각에서는 통찰이 있으면서도 다소 또 좀 협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의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책 서평을 할 때 그냥 겸손하게 그 책의 핵심을 요약하고 책의 어떤 중요한 인용을 소개하고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좀 과감하게 감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저자들의 시각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을 좀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제 화두, 이 책과 관련된 화두를 한 4-5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세계는 신냉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협력도 해야 되는 서로 좋아하기 힘든 모순적인 과제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긴장과 모순을 이해하는 게 현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근데 저자들은 다소 이 신냉전적 긴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 관계자들이시니까.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신냉전과 협력의 모순을 이해해야 이 세상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서평은 조금 제 시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서평이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실지. 두 번째는 이건 저의 좀 독특한 기여일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특히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저는 신냉전 자유주의다.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해해야 오늘날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그 다음에 띵크탱크 관련자들의 고민을 훨씬 더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제 태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태제는 원래 미국은 건국의 초기서부터 외교 안보에 있어서 꼭 초당적이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의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당파적 싸움은 멈춘다라고 미국을 해석하고 하는데요. 글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좀 초당적으로 대외 외교를 설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냉전 시절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비에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한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미국은 국내 정치라는 게 초당적 외교를 할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내 정치와 외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외교 안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의 또 하나의 태제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이제 중국을 맞춤형으로 봉쇄해야 된다. 냉전을 부활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과 오늘날 미국은 반면에 여전히 서로 의존되어 있으니까 서로 좀 건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관여할 부분이 많다.
라고 하는 두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제 소견에 글쎄요, 둘 다 조금은 일면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살아가는 시민이니까요. 이 책을 읽을 때 또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한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책이 던지는 시사점 혹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이해해야 될 측면도 함께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할 때요, 정치 철학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 안보를 이해하든지 책을 볼 때요, 비교적 그 책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이 책이 어떤 계보 속에서 놓여 있는가, 계보사라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단순화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계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계보에 이 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어떤 핵심 논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던지는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태제들은 어떤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이렇게 오늘 말씀들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보. 이건 제가 해석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계된 논쟁을 한 4가지 계보로 봅니다. 첫 번째는 원래 미국의 한동안 냉전 이후에 탈냉전 때 유행했던 건설적 관여파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햇볕 정책과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들,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햇볕 정책파입니다. 굳이 이게 시청자분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이해하시 쉬우라고 조금 제가 단순화된 비유를 들겠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계속 접촉면을 넓혀 나가면 건설적으로 관여하다 보면 뭐 국교 정상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류들의 생각이었죠. 이분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진단은 세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건 맞는데 경쟁이야. 그게 치명적 갈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쟁이야. 그리고 협력도 많이 해.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반대편 그게 있는 게 디커플링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의 저자들도 저는 이 계보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이 디커플링파가 보는 세상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헤어질 결심을 마쳤다. 그것은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라 시진핑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숙려기관 없다. 숙려기관도 없고 이미 예정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매슈 포틴저와 같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은 처음에는 친중파였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상호 호혜적 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트럼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상호 호혜적 딜이 되지 않고 중국은 트럼프 앞에서 했던 얘기와 실제 행보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국가 안보의 핵심들의 얘기에 트럼프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매슈 포틴저나 이런 사람들이 거 봐요. I told you so. 거 봐요. 중국이랑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간 강경한 디커플링 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매슈 포틴저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국제정치 일부 논자들이 바이든 행정 인수위 당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야. 이제 바이든이 들어섰어. 그래서 이제 매슈 포틴저 같은 그런 강경 우파들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이제 국무부를 중심으로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올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글쎄요. 신냉전 자유주의자들의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 현재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안보 관계자들은 디커플링적인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지금 백악관 내에서는 지속적인 사상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접촉면을 넓히자는 사람들과 조금 더 디커플링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백악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 거의 미국 역사상 상당한 수준의 대논쟁, 대전략 논쟁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초기의 대논쟁이. 그리고요, 이거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라든지 섬세한 차이가 있는 게 디리스킹파입니다.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온건합니다. 디리스킹파라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훨씬 더 신중한 국제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디리스킹, 그러니까 좀 위험을 완화해 나가자라고 하는 레토릭을 쓰는데 한국에서도 미국 바깥의 나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미국에겐 치명타를 줍니다. 그래서 설리번이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신동, 미국의 그 외교안보 이 서클에 있어서 거의 이제 라이징 스타, 이제는 라이징이 아니라 이미 스타죠. 천재입니다. 설리반이 얼마 전에 했던 작년이었나요? 브루킹스 연설이었나요? 여기서 디리스킹에 대한 아주 체계적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커플링 안 해. 우리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그냥 디리스킹을 할 거야. 글쎄요. 근데 저는 설리반의 연설을 보면서 그렇지. 지금 미국이 역시 신냉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태자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혹시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CNN의 저명한 평론가 그 파리드 자카리아, 그 키신저의 수제자죠. 키신저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친중파이고 건설적 관여파입니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카리아가 설리반과 대담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대담을 하는데 자카리아가 묻습니다. 설리반, 너 디리스킹 도대체 그게 뭐야? 설명해봐. 설리반이 제 기억이 맞다면 3가지로 설명합니다. 1번, 미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번,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철저히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3번, 미국의 국내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자,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디커플링 하려는 거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그 말을 봤을 때 신냉전 하자는 얘기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 특정 국가 중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입장에서? 차이나. 물론 거기에는 특정 국가라는 게 꼭 중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군사적 전용 기술 가장 위험한 나라? 중국. 제조업 일자리, 다시 일자리를 강화하는 거? 이건 중국과의 관계죠. It's China, China, China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설리반의 레토릭은 세련됐지만 미국이 하나하나 두는 포석은 신냉전적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신냉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별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주류는 아닌데요. 마지막 계보는 평화체제론파.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의 노선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이분들이 고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돼. 그러려면 미국이 기후위기 쪽에 예산을 다시 1차적으로 돌려야 돼. 그러려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제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국방에 지금과 같은 예산을 쓰고 지금과 같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미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 국가가 되긴 힘들어. 따라서 미국의 군사복합체를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는 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키다라는 게 이분들의 문제의식입니다. 한국에도 일부 진보적인 분들의 시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의 시각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좋아하는 첨스키류의 그런 이제 시각인 거죠. 근데 뭐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이 저자는 오늘날 미국에서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논쟁 중에서 디커플링파에 가까운 시각이다. 그리고 이 디커플링파랑 디리스킹파 사이에는 참 구분하기 힘든 경계가 있고 자기들도 헷갈린다. 그게 오늘날 이제 미국의 계보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다른 측면에서 또 해석하자면 저 나름의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미국의 안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냉전 시절, 왜냐하면 지금은 정확히 냉전이 부활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냉전이 자꾸 생각나는 시기잖아요. 냉전은 조지 캐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의 몇 안 되는 걸출한 현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뭐 키신저, 그 다음에 이런 조지 캐넌 같은 분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냉전과 많이 비교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조지 캐넌이 그 당시 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긴 전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를 미국 본국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에트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속성상 위험하다. 이 체제의 속성을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조지 캐넌의 핵심이었고요. 몇 가지 태제를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아실 겁니다. 박스 아웃. 자신들의 코트에서 상대가 리바운드를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코트에서 상대를 이렇게 몰아내는 거, 박스에서 아웃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조지 캐넌은 이 박스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박스에서 비자유주의 진영인 소비에트나 이런 나라를 내보내는 것. 근데 여기서 캐넌의 통찰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캐넌의 귀중한 통찰은 그게 아닙니다. 박스 아웃이 아니고요. 마지막 핵심 태제는 미국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가지는 가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했을 때 소비에트는 말라 죽을 것이다. 함부로 위험한 군사적, 맹동주의적 도발을 미국이 할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활력을 지키는 것으로 저 괴물은 자기 스스로 소진해 갈 것이다. 저는 위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캐넌을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에서 이후에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조금 더 군사주의적 해석. 지금 디커플링파와 비슷한 해석이죠. 즉, 우리가 이제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가진 체제와의 본질적 싸움에 돌입했다.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의 부활이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냉전 시절의 봉쇄 정책이 부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주로 군사적 대비와 군사적 압박들이 있는 거죠. 강압의 숨겨진 목적은요, 군사적인 강압을 통해서 상대가 굴복하거나 혹은 무리한 맹동적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지 캐넌의 좀 더 우파적 해석은 강압적 전략에 대한 과도한 확신입니다. 조지 캐넌이 가장 좀 뭐랄까 아쉽게 생각하는 본인의 핵심 문제의식을 너무 군사주의적으로 비틀었다라고 하는 해석. 가장 이걸 군사적으로 비트는 해석은 신보수의적 해석입니다. 네오 콘서버티브. 반면에 조금은 더 자유주의적 해석. 캐넌이 얘기했던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자유주의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조금은 더 리버럴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이 좋아하는 해석이죠. 미국 민주당의 친 오바마 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 중국 봉쇄하고 중국이랑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줄이면 중국은 알아서 말라 죽는 거야. 왜 자꾸 중국에 대한 압박에 신경 써? 이거는 조지 캐넌에 대한 매우 자유주의적 해석이죠. 오늘날
이 지금의 냉전이 다소 부활하는 듯한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계보, 그리고 조지 캐넌이란 냉전의 설계자를 오늘날 21세기적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걸 가지고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덕후들의 그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책 및 앞으로 나올 미국의 모든 외교 안보를 이해하실 때 좋은 기준선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감히 제 소견엔 이 저자의 무의식,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싱크탱크의 대부분의 주류, 민주당 쪽이든 공화당 쪽이든 주류들의 의식구조, 무의식, 트라우마, 곤혹스러움, 위선, 혹은 통찰, 이런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색조를 이해하시려면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이란 존재는 되게 모순적 존재입니다. 미국이라는 정책 결정자들, 특히 지금 백악관 결정자들은 한 단어로 그 무의식을 설명하자면 Is China stupid입니다. 모든 건 중국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오늘날 대통령들은요, 국내 정책을 생각할 때도, 국내 아젠다를 생각할 때도 China라는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그래야 현재 미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그들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국내도 차이나, 외교안보도 차이나, 차이나입니다. 이걸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건 미국의 리버럴들의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과거 자신들이 포용 정책을 했던, 햇변 노선이 먹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Foreign Affairs에 기고했던 거, 과거에 본인들이 강연에서 얘기했던 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하기만 한다면 우리 미국은 중국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준비된 외교안보의 관계자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원의원 시절에.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미어셔에머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리버럴들에 대해서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에 일면은 근거가 있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역으로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악관 리버럴들은 다소 신냉전적인 단호한 중국의 대응들을 전개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유약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 그 속에서 지나치게 강경 모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보수든 진보이든, 그러니까 주류 진보, 민주당 내의 좌파 말고 바이든과 같은 주류 진보들은 합의가 있습니다. 냉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합의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과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전의 전사로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결국 마무리 지었던 존 F 케네디 또 햇볕 정책파였습니다. 상원의원 시절에. 존 F 케네디는 초기에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순진한 생각, 카스트로에 대한 낭만적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카스트로는 그냥 민족주의자고 우리 미국이 너무 좀 제국주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점차 미국의 비밀 자료들의 접근성이 커지고 대통령이 되시고 이 소비에트라는 체제가 가지는 숨겨진 본질, 쿠바 체제가 담겨진 숨겨진 본질들을 비밀 자료 정보에 접근하면서 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케네디가 어마어마한 사상적 변화를 거습니다. 냉전에 단호하게 소비에트와 싸우는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주류는 이제 소비에트를 상대로 한 낭만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냉전 이후에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합의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신냉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설리번이 뉴 콜드워란 말 하나요? 안 해요? 블링컨? 안 하죠? 안 해요? 하지만 그 무의식에는 그 체제와 싸우고자 하는 것 속에서 다양한 백가쟁명의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것을 조금 더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그 합의 속에서 소비에트처럼 중국과의 싸움 속에서 조금은 더 약간 더 강경한 스펙트럼의 한 일환인 거죠. 아까 그 계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요, 미국의 백악관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여기서 우리라는 그 미국 사람들, 우리가 중국과 왜 싸우지? 싸움의 목표가 뭐지? 어떤 건 싸워야 되고 어떤 건 싸우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언제까지 싸워야 되지? 거의 큰 합의는 돼 있습니다. 신냉전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시행착오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혼돈의 시대라는 건 제가 이전 저의 책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토크빌의 말에서 인용했었는데,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빛을 비추지 못할 때 인간은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이게 알렉시스 토크빌이 했던 말인데, 한나 아렌트가, 제가 나왔던 미국의 대학원의, 저희 대학원의 상징 아이콘이 한나 아렌트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그걸 다시 인용했는데, 저는 오늘날 전 세계 지식인들은 다시 그 토크빌의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간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백악관을 이렇게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듯이 일관된 무슨 전략 속에서 안 움직입니다. 매일매일 바이든도 지금 헷갈려 하십니다. 어떨 때는 꼭 디커플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디리스킹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화 공존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이 처한 곤혹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미국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이 왜 나오는가를 이해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아까 제가 처음에 저의 태제,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는 하나이다. 조금 과장된 태제라고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미국의 가장 최고의 지성들의 외교안보 잡지였죠. 여전히 영향력이 있죠. 과거만은 영향력은 아니지만, Foreign Affair. Foreign Affair를 한국에서도 구독해서 보시는 지성들이 계시는데, Foreign Affair의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제목만 한번 쭉 보십시오. 그 저널의 타이틀을 바꿔야 됩니다. Domestic Affair. 국내 사안.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과장하는 겁니다. 2016년 이후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이 외교 안보의 지성들의 충격을 받으면서요,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에서 국내 정치가 가지는 절대적 중요성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기여했죠.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를 같이 통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 예가 하노이의 파산 아닙니까? 하노이에서 그 당시 많은 한국의 리버럴한 국제정치 논자들이 뭐라 그랬죠? 하노이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죠.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이 뉴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어서 제가 조금 무례하게 외람된 표현을 쓰는 건데요. 하노이가 파산했으면 우리가 어디서 뭘 놓쳤는가,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를 봐야죠. 그때 제가 하노이 때, 물론 저라고 잘 파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 교수님, 지금 트럼프가 공항에서 내렸는데 하노이에 도착하려고. 지금 트럼프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 제가 코엔. 이 기자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를 물었어요. 제 대답이 코엔이죠. 즉 자기의 픽서, 자기의 마피아 스타일의 그 트럼프의 평생을 살았던 거에서, 마피아에는 항상 책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영화 범죄도시, 신세계,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조폭 두목한테 부하가 묻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시를 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칼질을 해요, 말아요?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라는 얘기죠. 그 마피아 두목들은 절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exact,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코엔과 눈빛만 교환합니다. 그런 책사죠. 그런 책사가 세상에 의해서 청문회에 증언한다? 이건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흔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가 공항에서 나중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미국 기자가 물었죠. 지금 그 코엔 청문회 보실 거죠? 트럼프가 그거 왜 봐? 내가 그걸 관심도 없어.
그 트럼프 화법이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확인된 걸로는 호텔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하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엔이 나와의 비밀 뭘 드러낼까? 과거 외교안보 대통령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통령도요. 닉슨 대통령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걸출한 보수 외교안보의 현자입니다. 물론 워터게이트라는 아주 하셔서는 안 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 책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시려면 왜 미국이 안보에 있어서 강경하게 나가는가, 군사적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그 안보, 그리고 왜 보호주의적 기조가 강한가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오늘날 미국의 국내 정치랑 연관해야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통 강연 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미국의 외교를 읽어내시려면 그들의 역지사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주로 역지사지 얘기들인데 그들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바이든의 한번 머릿속으로 들어갈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의 빙의를 해보시고 바이든의 빙의를 해보시면요. 과거의 미국은요. 선거에서 지면 어떨까요? 선거에서 졌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큰 문제가 되나요? 열심히 정책 업그레이드 해서 다음번에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일정 정도는 교과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면서 들었던 코스 중에 정치 발전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Political Development. 발전론 수업을 듣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야, 미국 애들 좀 황당하지 않아? 아니, 지네는 뭐 이미 발전을 다 완성했고 정치 발전은 대만, 사우스 코리아, 일본? 지네는 뭐 다 발전했나? 근데 그분의 탁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발전의 끝을 이뤘나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정치 보복의 사이클에 시작됐습니다. 초입도 아니고 시작됐어요. 오늘날 미국은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미국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아젠다를 한다? 이건요. 악몽이 생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로서 캠페인하는 거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권하신다?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중국과의 싸움이 실존적 경쟁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국내 제조업 기반, 국내 일자리, 국내 중산층을 위한 보호주의는 사활적인 명제죠. 그게 우리 한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꼭 바람직하진 않죠.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깨달았듯이. 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호주의적 기조를 공화당과 경쟁한다라는 게 이게 단순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저자들의 시각을 보셔야 되는데 저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실존적 경쟁이다. 실존이란 표현은 생명, 자기의 안위가 걸렸을 때 우리가 실존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들의 문제의식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주류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조금 더 유예시키느냐 아니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통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찰. 미국에서 보통 조금 안타깝게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이라는 문명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중국의 레토릭과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는 그 심리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이비리 그래도 훌륭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퓨액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전 이 책을 보면서 저자들이 이 사람들은 인생을 안 해? 한 생각이 들었던 건 조지 캐넌이 탁월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을 부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거친 모험을 각오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몸에 생채기를 입으면서 익힌 전사적 지식이, 리스크를 거는 지식, 이게 오늘날 먹힙니다. 근데 조지 캐넌은요, 소비에트 사람들 머릿속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에트가 허장성세를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컴플렉스를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요,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밝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인간이 가진 복잡성을 이 저자들은 통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또 통찰 중에 흥미로웠던 건요, 미국의 힘, 근 한 10년간 두 진영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 패권을 이제 대체할 거다라는 진영과, 글쎄 중국 그렇게 쉽게 대처 못한다, 미국이 가지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두 파가 지금까지 대립을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쉽게 대체하지 못한다, 최소한 2050년까지는 라는 게 제 태제였는데요. 요즘 들어서 조금 중국이 대체할 거다라는 분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 저자가 참 탁월하게 얘기했던 인구 감소, 이게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반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한국이 그런 거잖아요. 저희 한국의 인구 소멸, 이거는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탁월하게 통찰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좀 보수적인 분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던,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혹시 시청자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터 자이안. 토크빌이 프랑스 귀족이 관찰했던 미국의 힘에 대한 통찰을 이 저자들과 피터 자이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신의 가호를 받은 나라다.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격리된 속에서 미국이 누리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한 강연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을 한 국가로 이해하시면 미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을 비유하자면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국가입니다. 미국 내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주와 덴마크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자들의 생각 중에 일리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 미국의 강점을 사실은 너무 쉽게도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논자들이 이번에 디리스킹 발언을 보면서 거 봐,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거대한 딜을 할 거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딜은 부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 서로 간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역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다 보니까 대전략. 이제 미국이 일상적인 안락함을 벗어나서 안보의 전반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이미 미국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탁견이죠. 한국도요, 저희가 축복받았던 탈냉전에 안온했던 시기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장기적 비상시대의 시대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Long Emergency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혼돈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자유주의의 국제질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혼돈기로 돌입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점에 저자들의 통찰이 있는데요. 저자들의 통찰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통찰이 이거 아닙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 아니다. 저자들이 참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흔히 저희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거의 그냥 전제처럼 흔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패권을 가진 강대국이 신흥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하거나 혹은 전쟁까지 나간다. 그라함 앨리슨 하버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다소 높게 보셨던 거 아닙니까? 그 과거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태제처럼 이제는 거의 교양 용어처럼 돼버렸죠. 근데 세상에 이분이 거장의 그 태제 도전을 감히 던지시다니요. 일리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던져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상승이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부터는 경착륙하거나 내려갈 일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그거를 과거 독일,
일본 비교해가면서 본인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쭉 전개를 했죠. 중국 공산당의 불안감이 더 위험하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통찰이죠. 다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의 인식을. 저는 그러니까 논쟁을 위해서 일부러 얘기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모순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저자들이 정확하게 봤던 그들의 지위 불안.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대만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거 아니야? 근데요. 동시에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중국판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마오 스타일의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역사의 필연성. 결국은 세상은 중국식 천하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더 우월한 이념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자신감과 불안감 사이에서의 모순 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중국 공산당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순적이고 복잡하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것은 저는 러시아에도 적용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러시아의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저자들의 태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시각에도 시청자분들이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왜 푸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세적 행동을 보일까? 오늘날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영토를 점령하는 저런 모험주의적 행보를 왜 보일까? 한 가설은 기후 관계된 학자의 태제인데요. 지금 러시아를 사람들이 조금 시니컬하게 비웃는 표현이 뭐냐면요. 러시아는 국가 주유소다. 국가 전체가 석유에 의존하는 거대한 주유소라는 약간 좀 시니컬한 표현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 어마어마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없어요. 그저 국가 주유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단가나 2040년 정도면은 뭐 태양광, 풍력 이거 단가 훨씬 떨어집니다. VCR 되기 전까지 인생을 즐기는 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퇴락한 국가가 됩니다. 그럼 푸틴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푸틴의 합리적 선택은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최대한 전략적 이익들을 마련해 놓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푸틴이 공세적으로 행동한다. 시진핑도 그런 거다. 라는 저자의 가설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푸틴의 대만에 대한 압박들인 거죠. 일리가 있지만 저는 러시아 푸틴을 단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푸틴의 행동에는 푸틴은 전략적 행위자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동시에 푸틴은 유라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관에 또 사로잡힌 측면도 있습니다. 푸틴의 맹동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유라시아 제국의 야망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시진핑과 푸틴의 동기,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일면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푸틴과 시진핑의 비밀 자료들이 해제되고 그 측근들의 망명과 측근들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강해 나가야지 섣부른 결론을 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자, 또 하나의 태제. 이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과연 저자의 말처럼 이제 정점을 딱 찍고 하강 국면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사이클상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강군몽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강군몽에 대해서는 이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의 준비를 완료하라는 말, 그 번즈 CIA 국장의 그 증언 같은 거로서 이 저자들이 하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설명할 때 정치 경제학적 설명을 빠뜨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중국의 자본 분파, 국영자본, 그리고 중국의 정치경제학적 사이클, 그 측면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정점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에 탁월한 통찰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다른 어떤 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한 책들과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감히 제가 이분들의 태제에 대해서 틀렸다 옳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각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혼돈의 시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허약함을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망가져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건국의 시조들 이후로 훌륭했다. 오늘날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훌륭한 기여를 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지금 밀레니얼, Z세대, 알파 세대들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당연시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존경하고 관심 가지고 삼성 물어보고 BTS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미국의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국내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제적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작동 안 됩니다.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존경받는 그 외교안보의 거장 중에 하나가 위아다 교수님이라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2016년 이후에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태제가 옳다라는 걸 확신하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분은 미국이란 나라의 외교안보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너무 여론이 파편화돼 있고 너무 단기적인 선거 사이클 속에서 건강한 외교안보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외교가 불가능한데요. 원래 옛날 위아다 교수님이 관찰했던 옛날에도 불가능했는데 2016년 이후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널뛰기 외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띵크탱크, 저자도 그렇게 권유를 하던데요. 저자의 해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맹의 이익을 잘 보호하라. 미국의 외교관들이 오늘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걸 중국 애들이 파고들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곤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사우디가 그 자기에게 반대하는 언론인을 구금했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잔혹하게 고문했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형태로 시신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항의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냉각화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득을 얻었죠? 이게 웬 땡큐, 중국 입장에서. 그 인권이 왜 중요하니? 그건 너의 주권인데.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자한테 야, 석유 가지고 우리 좀 딜을 하자. 왜? 사우디가 지금 말을 안 들은 상황이 되니까. 인권 문제. 그랬더니 미국의 좌파들이 아니, 내가 아는 바이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자랑? 근데 지금 미국의 곤혹스러움이 그겁니다. 다시 사우디랑 화해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외교안보라는 것이 가지는 위선과 힘듦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 정치는 오작동이 심합니다. 외교안보, 갈팡질팡. 그리고 저자들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장기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탁월함은 그거죠. 어차피 선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 주요 고위 정무직 관료들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중국은 왜 실패하는가 같이 백악관에 모여서 세미나 하자 그러면 헐,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가족들이랑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몇 월 몇 시까지 모여. 그러니까 엄청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장기적인 전략의 규제들이죠. 그 점에서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 패권 저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 체제의 속성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속성이 장기적인 뭐가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을 촉진시키자. 둘을 더 밀착시켜서 나중에 결국 싸우게 만들어야 돼. 글쎄요.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 그럴까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를 더 밀착시키는 게 과연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기술주의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보는 꼭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이 저자도 안보 관계자분들이 그런 환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모든 대선은 결정적 대선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중국은 정점이다. 미국이 맞춤형 봉쇄하고 있으면 중국은 결국은 퇴락할 것이다. 글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상황이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태제.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을 제끼고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홈페이지 보면 많은 대학들이 우리는 글로벌 1위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대학들이 다 지향하나요? 시진핑이 그런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죠. 중국이 가지는 오랜 그 역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과거 스탈린과 또 다릅니다. 시진핑은. 현재 미국 중심의 체제가 가지는 안락함이 동시에 있어요. 이 체제 속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죠. 미국을 꺾고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위안화 패권을 가지고 싶기도 하는데 동시에 지금의 공급망 사슬이 주는 안온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대만? 점령하고 싶죠. 하지만 동시에 대만을 건드렸을 때 끔찍한 자기의 팔과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되는, 이걸 감당해야 되나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죠. 중국은 1위가 되려는 거잖아 하고 자기 예측과 다른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열어놓되 중국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속 테스트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태제를 완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다만 미국 일각, 한국 일각에서 그 주장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역 맹주를 자처하는 거야. 미국을 대체하는 강대국이 되려는 건 아니야. 라는 태제는 그거는 저희가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중국 중심의 지역 영향권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중화체제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삶의 법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맹주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열어두신 분들에 대해서 감히 저는 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중국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소평을 봐라. 등소평은 되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냐. 그러나 여기 제가 소개한 Never Turn Back, 제가 소개했던 이 책이 참 재밌는 책인데 한국에 누가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Never Turn Back이라는 책의 핵심 아규먼트가 뭐냐면은 등소평 시절에 중국이 기회의 창이 열렸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시장 개혁이 가능했다.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공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던 기회의 창이 열렸다. 자유주의적 개혁가, 고르바초프가 그랬거든요. 레닌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게 고르바초프였거든요. 즉, 등소평은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분도 결국은 체제의 본질은 이념에 있어서 미국과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잔 셔크의 통찰이라고 적어놓은 파트가 있는데요. 이 저자들의 결정론적인 태제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수잔 셔크는 아마 외교안보 쪽의 실무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일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금 햇볕 정책파, 건설적 관여파 중에 하나입니다. 수잔 셔크가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자유주의적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티커플링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로맨틱했던 건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전랑 외교는 시진핑 때 시작된 게 아니다. 어쩌면 후진타오 시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시진핑은 그것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을 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만 물러나면 평화로운 세상이 금방 온다라든지 시진핑이라는 한 독재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을 긴 호흡 속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태제 중에 또 하나 태제, 향후 데인저존, 향후 4, 5년이 중요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위기감이
지금까지 너무 적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한국에서도 이제 돌리면서 그 위기감이 좀 커졌는데 저희 전 시민적으로 이 위기감이 커져야 됩니다. 전 시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선론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런 저자들의 얘기까지 포함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와 평화로운 시나리오에게 다 열어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시민적 차원에서 또 생각하고 이 분위기가 미국과 한국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저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우리 대한민국은 열어놔야 된다. 그냥 자기 진영의 시각을 가지고 에휴 뭐 저런 걸 왜 봐? 라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와 미래 앞에서 저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토록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도 때로는 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결론에 이제 가까워지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이 저자에 따른 미국과 중국, 이 저자는 미국 입장에서 쓴 건데 그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 한반도의 이익과도 관련된 얘기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맞춤형 봉쇄. 과거 소비에트처럼 중국이 활력을 잃고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박스아웃을 하고 있으면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제 시각이 특히 강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저는 저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조금은 더 접촉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에 대한 조금은 미국 자유주의자들 특유의 미국적 해석보다는 역지사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자도 심리학적으로 중국의 불안감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리더가 가지는 불안감, 오만함, 다양함을 좀 이해하면서 때로는 달랬다가 때로는 단호하게 딱 선을 그었다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식인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 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civilization. 근데 요즘에는 일부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명적 충돌로 바라보는 게 일리가 있는 세상으로 지금 진입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려있는 그들의 문명이 가지는 복잡함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건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최고의 그 경제통이었습니다. 스티븐 로치는. 그 작년인가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 충돌을 막아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충돌을 막아나가는 것에 대한 몇 그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호주 전 총리인 케빈 러드의 책이고요. 케빈 러드 총리는 근데 조금 건설적 관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먼저 분명히 해놓고 야 경계선에서 서로 놀자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로치는 아무래도 경제학자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서로 간에 자꾸 자기 실현적 예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꾸 너무 과장된 레토릭으로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가지 말자. 조금은 자제하자. 서로 간에 시진핑과 바이든, 트럼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로 모르지 않냐. 조금 자제하자. 이런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시진핑이 좀 미국에서 유학이라도 좀 했으면 이 자유주의 체제의 단점도 알지만 맛을 알 텐데 맛을 잘 모릅니다. 미국이란 자유주의 체제가 소비에트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하듯이 그렇게까지 허술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 생각하는 미국처럼 그들의 서사구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측이 중국이란 접촉면이 많이 끊어진 속에서의 서사구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서로 간에
그 과장된 레토릭을 좀 톤다운하고 서로 간의 불안감, 그 역지사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시진핑과 바이든은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접촉면을 넓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심지어 그 스티븐 로치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사이버 보안도 협력해야 된다. 야, 이거 제가 만약 미국의 안보 관계자들을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껄껄껄 웃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협력할 수 없는 게 사이버 안보거든요. 하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일단 그 독립적 해커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협력의 부분, 그 다음에 단호한 억제. 이 안보 관계자들은 억제 방점이 있는데 억제와 함께 또한 상대를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구슬릴 수 있는 게 함께 필요하죠. 그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고 싶은 게 그거인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차원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간간히 하는데 기후 부분에서 약간 미중이 경쟁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꼭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안보 관계자들 중에는 기후를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게 이득이다. 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서로 간의 혁신이 장려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게 시장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담대한 협력 부분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IPCC 보고서가 국가 간 기후 협력체의 보고서가 매번 틀립니다.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으로 갑니다. 조금은 낮은 차원의 기후나 이런 협력, 그 다음에 트랙 2, 민간, 반관, 반민의 협력 채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키신저 박사께서 노 석학께서 경고하시는 AI 전쟁, AI 그리고 기후 이런 데서의 국제 레짐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엔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 나름의 특유의 절충적 얘기인데요. 저자들의 문제의식도 수렴하면서 스티븐 로치나 케빈 러드나 이런 좀 온건파들의 생각들을 조합하면서 조금 더 중도적 길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틈새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저는 1번. 지금은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세상은 인텔리전스를 넓게 가져야 된다. 저희 대학교 선생들도 자기 영역을 지금 파야 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저희들도 좀 더 문명적 거대 차원에서 자기의 영역을 파악하는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인텔리전스입니다. 지성, 인텔리전스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면 하노이 같은 세상은 벌어지지 않았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지역 문제만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있나요?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리고 드센티스가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거든요. 근데 한국의 언론들이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그 홍준호 감독이 뉴욕타임즈 오스카상인가를 받으면서 뉴욕타임즈도 그거 로컬 신문인데 난 표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포부가? 저는 뉴욕타임즈 볼 때 막 벌벌 떨면서 보는데 이분은 그거 그냥 로컬 신문이야. 로컬 신문이지만 제국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의 외교안보면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 생존의 문제니까요. 전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외교안보의 책들, 외국의 책들 독서 클럽 하시고 하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주류들에 대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어쨌든 주류들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들의 실존적 위기감에 리얼한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그 위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사상, 그러면서 핵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쿠바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더 위험한 건 어디죠? 대만에서. 21세기 베를린, 대만에서. 저희는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 유튜브에 출연을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장님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진영들이 이제는 자기 진영의 노선도 추구하되 초당적인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과 대화하면서 배우려고 해야죠. 보수의 날개, 진보의 날개로 세상이 이해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국회에서 가장 빠진 거, 초당적 외교 노선이 없죠.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요즘에 약간의 진영이 좀 두드러지는데, 과연 전략적 모호성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면에 전략적 확실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확실성에 대한 경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디 중에, 그 중에 어느 그 회색빛이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당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각자 진영이 자기 나름의 노선을 하면서도 그 점을 저 나름의 감히 한번 당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다음 세대들이 국제시장을 재미로 봐야지 국제시장의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끔찍하죠. 그 끔찍한 현실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죠. 국제시장을 진보적인 분들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진보적인 분들은 변호인 영화를 좋아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국제시장을 좋아하고, 그 두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뭘까요? 이제는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지막 두 말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거장 처칠. 처칠의 말은 빠뜨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칠이 그 미국은 항상 실수하다가, 참 그분다운 뼈를 때리는 말이죠. 처칠은 미국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실수하다가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을 한다. 저는 미국이 항상 실수하는 거에만 주목하거나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에만 주목하지 말고, 항상 실수하는 미국에 대해서 꼭 미국이 얘기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레토릭을 믿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판단과 준비, 그러면서 또 함께 미국이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할 때 함께 한미동맹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측면에 대한 균형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내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논객입니다. 조던 피터슨,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조금 이념적 스펙트럼을 따진 보수적인 분입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의 노선에 동의는 안 하지만 되게 흥미롭습니다. 인생을 압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질서의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로 미지의 세계를 디뎌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꽉 매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우리는 이 질서의 한 발을 들이면서도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 터뷸런스가 큰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하는 이런 클럽들이 좀 르네상스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